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이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이 같은 성장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수를 이어갑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며 코스피 지수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둔촌주공 조합이 새 대주단을 구했다고 발표한 지 3일 만에 조합장이 돌연 자진 사퇴했습니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위는 꼼수 사퇴라며 예정대로 조합장과 집행부의 해임 발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 김현철 둔촌주공 조합장이 돌연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에 접어든 지 약 3개월 만인데 김 조합장은 본인 역량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현 조합 집행부가 모두 해임된다면 조합 공백 사태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며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 끌기식 사퇴라며 집행부를 남기기 위한 꼼수 사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해임 발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해 집행부 전원을 교체해 그동안 잃었던 사업 추진 동력과 신뢰를 되찾는 집행부를 새로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둔촌주공 정상위는 해임 발의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건 공사 재개를 통한 조합원 피해 최소화라며 앞으로 직무를 대행할 조합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해임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조합장 사태로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거 우려가지고 그래서 오늘 해임 추진과는 별개로 조합 집행부한테 해임이 없이도 공사 재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위는 공사 재개에 걸림돌이 되는 공사비 관련 총회 결의 및 대의원의 결의 등을 취소하고 새 조합 집행부 선출 조건, 기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안건 등을 조합에 제안했습니다. 한편 둔촌주공조합은 지난 14일 새 대주단으로부터 8천억 원 신규 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새 대주단 명단이나 자세한 이자 조건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사상 최소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보단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월세 거래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44,71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고 4만 건을 넘은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3만 4천여 건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0% 이상 많습니다. 반면 전세와 매매 시장은 역대급 침체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는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의 비중이 60.1%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또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만 건을 밑돌아 2만 5천여 건으로 종전 최소를 기록한 작년 상반기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업계에선 대출금리 인상으로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월세 이자율이 낮아 전세보다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대출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거래 절벽을 만들고 임대인들의 그 가계 부담이 늘어나면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그런 그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월세 이자율이 낮아지면 세입자들도 월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고 이달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이 오르면서 월세 선호 현상은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가 7%에 이를 경우에 대출의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이 190만 명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대출자는 1,646만 명으로 이 가운데 대출금리가 7% 수준까지 인상되면 대출자 190만 명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7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140만 명에서 50만 명 증가한 수치고 이들의 부채 금액은 122조 9천억 원으로 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70%를 넘으면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했을 때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로 분류됩니다. 금융제주가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내놓으며 상반기에 무려 9조 원에 이르는 최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적 잔치는 이번이 끝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금융당국의 이자 압박에 하반기부터는 이자 장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4대 금융지주가 상반기에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정보분석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KB 등 4대 금융지주의 올해 2분기 순이익 전망치 합산은 4조 5,327억 원입니다. 1분기에 이어 또 4조 원대를 넘어서며 상반기엔 9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산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금융지주가 이 같은 역대급 이익을 낸 배경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이익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8년 만에 연 2%를 돌파하면서 시장금리를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개선된 겁니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지주의 실적이 주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자 장사 압박에 대출금리까지 내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대 금융지주 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565조로 최근 6개월 연속 감소하며 7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또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비은행 부문 계열사의 이익이 줄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충당금 부담이 커져 실적 악화가 예상됩니다. 21일 KB금융을 시작으로 금융지주들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란 삼중고 상황에 놓인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3조 원 넘게 팔았던 삼성전자도 다시 사들이며 삼성전자의 주가는 6만 원대를 회복한 건데요. 그 배경에 대해 윤혜림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3.17% 오른 6만 1,900원에 SK하이닉스는 2.33% 오른 10만 1,0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두 종목은 지난주보다 각각 5.3%, 7.8% 오르며 코스피 상승도 견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이 1,326원까지 급등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 3,053억 원, SK하이닉스는 1,022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국가별로 전반적인 자국 통화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매 한 가지 이슈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실적이라는 변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 이런 게 더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대만 TSMC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한화로 23조 5천억 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매출액을 발표하자 반도체주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반도체주의 주가 하락을 가져온 D램 수요 부진 우려가 진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아 키움증권연구원은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고객사의 구매를 악화시켰으나 3분기부터 출하량 급반등과 함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주의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SK텔레콤이 UAM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2025년 상용화가 목표인데요. 티맵으로 UAM을 예약하고 탑승은 물론 착륙 이후 지상교통 연계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거대한 로봇팔 시뮬레이터가 가상현실 기기를 쓴 관람객들을 태우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부산역에서 동백섬까지의 경로가 눈앞에 펼쳐지며 도심항공을 날아오르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SK텔레콤이 선보인 UAM입니다. UAM과 대형 LED를 통해 2030년 가상의 부산 하늘을 구현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부산 국제모터쇼에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해 UAM 가상체험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앞서 2019년부터 UAM 사업을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요소로 꼽고 2020년부터 정부 주도의 UAM 팀 코리아 창립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CEO 직속으로 UAM 사업 추진 TF를 발족하고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25년 UAM 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기존에 구축해놓은 파트너십을 강화를 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은 기체 운항부터 관제관리 플랫폼까지 관할하는 프로바이더를 목표로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맵으로 UAM 예약과 탑승, 지상교통 연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지난주에는 시장이 우려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잘 소화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버텨내고 고개를 들었고요. 오늘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갔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성나균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의 증시 흐름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전거래일 대비 1.9% 오른 2,375.2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이끈 겁니다. 코스닥도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전거래일 대비 1.88% 오른 776.7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선 개인과 외국인이 덜어낸 물량을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지난주에 큰 굵직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잠깐 복기를 해보면서 지금 시장하고 좀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텝 얘기부터 해볼 텐데 관련 내용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 13일에 한국은행은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사상 첫 빅스텝이었지만 코스피는 시장의 우려가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0.47% 오르면서 오히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 같은 날 저녁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도 그렇게 시장에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예,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13일에 미국 노동부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9.1%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미 연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거란 분석에 시장에서는 투심이 더욱 악화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고물가와 고환율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악재들의 내성이 강해졌고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예, 전해주신 대로 지난 14일, 15일도 그렇고요. 오늘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6만 전자 회복했고 10만 닉스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 얘기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지난주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가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고 3분기에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한 달 만에 6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SK하이닉스도 한 달 만에 다시 10만 원대로 올라서는 등 투심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환율 쇼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은 곳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금요일에는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이 좀 나왔고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 얘기 없습니까? 네, 이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지 시간 15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요. 6월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1% 늘어난 6,80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는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보여주는 미시간대 7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51.1을 기록했는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달보다 소폭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지 않으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내 증시도 일정 부분 반등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국내 증시가 반등할 수는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기준금리가 강하게 인상될 가능성, 증시 주변 환경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일시적으로 증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추세적인 주가 상승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예, 지금 시장이 호재에 얼마나 기민하게 반응하는지 그 부분을 이번 주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부의 성낙윤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천 송도에 제2바이오 캠퍼스를 짓고 세계 1위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인천시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과 존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송도 1109 산업시설용지 35만 7천 제곱미터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사용 중인 송도 509 제1바이오 캠퍼스보다 약 30%가량 큰 규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대지 매입을 통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송도 1109에만 4개의 공장을 새로 짓고 기존 송도 509 제1캠퍼스 이상의 생산 설비를 추가한다는 전략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제26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위기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기후위기로 인해 경제적인 기후불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라고 주장하는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드 반기석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한 거냐. 이런 본론적으로 이렇게 원질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는데 어때요? 뭐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뭐 다양한 어떤 의견이라든가 관점은 뭐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IPCC 6차 보고서에 참가했던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이제는 기후 위기가 인간으로부터 유래된 재난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제연구소 김백민 교수는 그의 책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에서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97% 이상의 과학자들이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지구가 뜨거워지는데 인류의 책임이 크다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한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2000년간 천천히 하강하다가 인류가 본격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한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과학자들이 도표나 실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정말 탄소를 줄이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장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봐야 100년이 채 안 되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인류의 삶보다는 더 긴 장기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처럼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과 참 굉장히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몇 년간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대홍수, 대형 산불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당장 몇 년 지나지 않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작년 10월에 세계기상기구는 2021년 기후상태 보고서를 통해서 4가지의 극단적인 기후요소가 크게 변하고 있다면서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죠. 이게 뭐 어느 국가든 간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잘 못하면은 리스크를 엄청나게 지게 될 것이다. 이런 다보스 포럼의 전망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1월에 이제 비대면으로 열렸었던 다보스 포럼에서 참가자들의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10대 경제 리스크를 발표를 했었죠. 리스크 순서를 보면 1번이 기후변화 대응 실패입니다. 2번이 극심한 날씨, 3번째가 생물 다양성 상실, 4번째가 사회적 응집력 훼손, 5번째가 생계 위기, 그다음에 감염병, 인간 환경 파괴, 자연자원 위기, 부채 위기, 지리 경제적 대결 순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인들이 본 향후 10년간의 가장 큰 경제 리스크는 바로 기후와 환경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자들은 가장 큰 리스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죠.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8%가 대응의 초기 단계라고 답을 했고요. 9%는 아직 대응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77%가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런데 현재 이런 시각이 역설적으로 미래는 기후 대응 기업에겐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디컨 피너 맥켄지 서스테이너빌리티 글로벌 리더는 향후 기후 대응 기업에 투자되는 녹색 투자가 2050년에 무려 7,8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이제 탄소 중립가는 기업들에게 투자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티나 피너 이제 맥켄지 리더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본 재배분이 될 것이다. 현재 연간 2,600조 원의 투자가 2050년에 연간 7,800조 원의 투자가 기후 대응 기업들의 녹색 자산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는 기후변화의 전문가와 함께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 이슈에 따른 기업의 전환과 이기 관리를 담당하는 글로벌 리더이기도 하죠. 그 역시 가장 우선순위로 투자를 될 기업들을 기후테크 기업이라고 꼽았는데요. 기후테크 기업은 무한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 기업들은 위협 관리의 측면과 규제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더 큰 기회는 가치 창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너 맥켄지 글로벌 리더는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11개의 잠재적 분야에 2030년까지 약 1경 1천조 원에서 약 1경 5천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그는 2050년엔 전 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2%에 해당하는 에너지 수요가 수소로부터 올 것이다.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 우리나라 기후테크 기업에 대해 소개를 했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래 투자를 위해서 기후테크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수소 기술, 특히 그린 수소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 좀 연구가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들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기업에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